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4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4회. 오늘 좀 특별한 분 한 분 모셔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입니다. 네, 오늘이 결혼기념일 2주년이라 그 기념으로 오신 거예요? 네. 아내한테 허락받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조금만 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뭐 오시게 됐는지 뭐 포럼이나 이순신 프로젝트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정책아카데미 1기 수료생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노원 지역에서 시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방장입니다. 아, 네. 오늘 근데 어떻게 여기 녹음에 같이 참여하게 하실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예, 일단은 소장님이 제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주시고요. 사회를 보셨어요, 소장님이? 주례를 보신 게 아니라? 주례를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다음 네. 주가 정책아카데미 2주년, 그렇죠. 만 2주년 되는 날이라서 겸사겸사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사진에는 나와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예, 사인이네요. 사인도 해주셨더라고요. 아, 주례하. 네, 성원선언문에. 예. 길마담님도 수장님이 주례해서 오셨죠? 네. 그렇죠. 제가 처음이었죠. 원래 주례하는 거 나가셨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노원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어떤 이야기 오늘은 하나요? 네, 어제였죠. 4일 청와대가 그 발표를 했는데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이제 대북 특별사절단을 구성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오늘 북한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 출발했을 것 같은데 이 장관급을 2명이나 포함시킨 중량급 사절단이면서 일정은 1박 2일로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하는데 그 북한에서 갔다 오자마자 바로 또 미국으로 또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남북 교류 활성화 등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 이렇게 이걸 목표로 이 특사단의 임무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특별사절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 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통,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제 북한통 이래가지고 그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낼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 사절단과 이제 북측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렇게 짧은 일정으로 급하게 가는 것은 한미훈련에 대한 뭔가 이렇게 보관을 갖고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뭐 이제 주로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또 언론들이 이거를 또 굉장히 신속하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을 했는데 이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한다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어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특별사절단을 파견한다고 해도 이렇게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그런 뭐 비핵화를 더 진전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는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또 언론이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우리는 이제 그 남북 관계 문제, 이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이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게 계속 진행돼서 흘러가고 있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 이제 그 방금 이제 이야기하신 걸 이제 들어보면 지금까지 이제 대강 그 대체적으로 뭐랄까요 남북 북핵 문제와 관련된 스토리를 쭉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작년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북핵 문제 위기가 고조됐죠. 그렇죠. 긴장 상황에서. 네, 굉장히 고조됐고
고조됐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계속 있었지만 고조돼서 더더군다나 이제 또 그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또 그 시각이랄까 입장을 표시를 해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막 그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중국에 가까이 접근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계속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 뭐라 할까? 이간질. 예. 누구는 겐세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예. 아, 겐세이라는 말은 일본 말로 그 한자로 하면 견제잖아요. 선생님 그 요새 그 겐세이 그 이슈를 모르시죠? 아니 페이스북에서 보셨나요? 그 새누리당 어떤 여성 네. 국회의원이 네. 근데 그 너무 이렇게 저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국의 정치권 전체가 그래요. 이거 어떻게 뭐 일부는 뭐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하고 뭐 그 새누리당 계열 자한당 이런 쪽을 같이 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55, 100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뭐 또 이렇게 옆길로 빠져나가니까 일단 그만 제껴놓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이렇게 좀 굉장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긴장이 고조되어 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을 공격한다는 공격설이 나오고 이제 코피 터트린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개최가 됐고, 네.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평창 올림픽을 이제 이른바 북핵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평화 외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거죠. 그렇죠. 뭐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그 뭔가 그 전쟁 위기라 할까 아니면은 북핵 문제에 둘러싼 어떤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이렇게 쭉 이제 전개를 이렇게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은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 트럼프 정부도 그랬을 거고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은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팟캐스트에서 이제 조금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 주체적으로 한다, 자주국방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혼자서 다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체적이다, 주도적이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마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이제 뉴스들을 보면 미국의 그 주요 그 외신들의 그 뉴스들을 보면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 내지는 굉장히 그 안 좋게 보고 있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전에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그 통지를 하거나 그래서 협의를 하거나 하는 게 없고 거의 결정을 다 한 상태에서 그냥 직전에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왔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는 뉴스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팟캐스트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재인 조금 정부의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낌이. 변화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평창 올림픽을 이제 앞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산불 정책 같은 것도 네. 트럼프가 그 한국에 오기 하루 전에 갑자기 터뜨린 거죠. 네. 갑자기 터뜨린 거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어떻게 보면 했었죠. 진짜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네, 우리나라에 그런 이슈를 딱 터뜨린다는 게. 미국하고 이제 등을 지고 네. 중국하고 붙는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그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라 그래도 그 안에는 그 층이 여러 층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같이 그냥 대책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 뭔가 트럼프 정권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보 같으면 국방장관이나
그 국무장관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국방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안에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매티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런 그 실질적으로 뭔가 트럼프 어떤 그 대통령 개인이나 그 측근 친족들 일족들을 제외한 아니면은 정말로 그쪽에 그 극우 빠돌이들을 제외한 상식적이고 이렇게 정말로 그 어떤 그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그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이해를 이렇게나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우리 자주국방이야. 우리는 이명박이나 박근혜하고 달라. 우리 주도적으로 할 거야. 우리 주체적으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됐던 게 그 산불정책 발표 같은 것이었로 네.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그거 발표하니까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쾌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이 평창 올림픽이 이제 그 앞두고 이제 서로 이제 물밑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긴장을 완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을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건데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활용해서 이제 위기를 좀 이렇게 완화를 시키려고 했을 거고. 네. 근데 북한 역시 이제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트럼프 정부가 계속 중국을 때리니까 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강화를 했잖아요. 네. 북한은 이미 시장 경제 체제로 넘어갔다 그랬죠, 사실. 그래서 네. 경제 제재가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클 거라고 이미 말을 했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동요가 일어나 버리면 아무리 뭐 공산주의 아닌 뭐 공산주의고 뭐고 그 할아버지를 불러와도 당장 굶어 죽고 그쵸. 먹고 살 게 없다라는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버리면 네. 그래 한번 해봐 패째라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시장 경제로 이렇게 상당히 넘어와버린 상황에서는 사실 통제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도 당연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든 그 경제 제재를 완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경제 제재 완화를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평창 올림픽 2주 전에 이제 북한 이제 김정은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이제 중재를 해다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미국에 통보를 해서 북한이 이러이러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평창 올림픽 때 서로 만나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이게 그 이제 뭐 그 좀 부통령 펜스 부통령하고 그때 펜스 부통령이 왔잖아요. 네. 부통령하고 이제 북한에선 김영남하고 김여정하고 김여정. 이렇게 이제 그러면 둘이 단독 지금 비공개로 해라. 우리는 빠질 테니까 우리는 자리만 제공해 줄 테니까 둘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네. 일단 뭐 문제를 풀려면 만나서 일단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뭔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틀어졌다 그랬죠 그게. 네. 그렇죠. 그 만나기 그 2시간 전에 틀어진 한시에서. 이유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펜스 부통령이 와서 뭐 이제 탈북자들 만나고 천안함 거 가고 이렇게 강경한 얘기를 하니까 북한 쪽에서 이제 뭐 하는 짓인가 만나기 2시간 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그게 뭐랄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분명히 2주 전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또 그쵸. 아니면 뭐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이렇게 펜스 부통령이나 이렇게 그 일행들이 와가지고 뭔가 강경한 그런 제스처라든지 그러니까 그 비공개였던 그 접촉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그 자체가 좀 그 일관성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국 입장이요.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는 절대로 이제 비핵화로 기본 원칙으로 해. 이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없어. 말할 가치도 없어. 예, 그러면, 예. 라고 이렇게 해도 그래 그럼 니네들이 비핵화에 그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내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게 정도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판단을 했을 거고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미국 CIA라든지 국방장관이라든지 그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한 결과 그러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북한이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와서 오자마자 그게 이제 북한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행동을 이렇게 취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그 전에 또 뭔가가 하나 더 있었지 않겠느냐. 숨겨진 어떤 예, 숨겨진 뭔가가 하나가 더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이제 그 좋게 봐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와서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미국이 근데 회담 직전에 접한 여러 가지 첩보나 정보나 여러 가지 또 북한 측이나 한국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이게 회담을 하나만 한 것이 될 것 같다. 라는 뭔가 그 직전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거 틀어버리려고 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안 그러고서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불과 2주 사이에. 네. 2주 사이에. 그다음에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그것도 비공개 회담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틀어버렸다라는 게 근데 북한이 그 대화를 제의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밝힌 것도 그 연장성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틀어지고 난 후에 드러났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전에는 몰랐죠. 굳이 그거를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으면 북한이 먼저 대화 제의를 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분명한 건 이제 북한이 대화를 먼저 제의를 했다라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트럼프 어떤 대북 압박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제재가 네. 효과가 있다고 네. 이란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란도 그 오바마 정부 때 2009년, 10년, 11년 이 무렵에 진짜 전쟁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뭐 위협을 느꼈던지 어쨌든지 간에 또 이제 유럽이 중재에 나섰죠. 유럽이 중재에 나서서 그 물밑 협상을 시작을 한 거죠. 네. 예, 물밑 협상을 시작을 해서 이제 3년 동안 협상을 해서 2015년에 타결을 본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이제 완전히 그 공개적으로 이제 그 IAEA가 가서 사찰하고 미국 이제 관계자들도 갔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조그마한 어떤 핵 무기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폐기를 하고 그걸 확인을 하고 해서 이제 2016년 1월 달에 이제 경제 제재 그를 해제를 해준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미사일에 대해서만 여전히 미국은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핵 관련해서는 다 풀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이제 딱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강경파가 집권을 했다가 온건파가 정권을 뺏겨버렸어요. 네. 경제 제재 압박이 탁 이제 본격화 가시화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른바 그 종교조차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도구마로 치면은 종교만큼 도구마가 심한 것도 없죠. 그쵸.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것조차도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대북 특사 파견한 그 뭐 의도나 대화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일단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밖에 없는데 북한 측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게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조금 한쪽 편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이제 접촉이 무산됐는데
무산되고 이제 평창 올림픽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제 응원단도 있었겠죠, 접촉이. 오고 네. 남북 간의 접촉이 있고 계속. 근데 그게 남북 간의 접촉을 한다라는 것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네. 그다음에 그 북한이 계속 미국하고 대화를 원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드러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때 뭔가 그 이렇게 평창 올림픽 그 2주 전부터 이제 뭔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 간에 사전에 협의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뭔가 이제 그 또 이제 트럼프 정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북 정보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북한이 어쨌든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중개자로 내세워서 뭔가를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어떤 1차 정보는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접하니까 문재인 정부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깔고서 할까요? 뭔가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북한 측에서 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거나 뭔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핵 거지. 공격한다거나 만약에 뭐 미사일 쏘는 걸 우리가 자제한다든가. 절대로 핵을 포기 못한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 그 뭐 어느 선 이상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대화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날 이유가 네. 없으니까 그렇게 네. 돼버리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탐색을 북한이 도대체 이렇게 대화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양보할 수 있는 선이나 양보하는 그 조건이 뭐냐를 계속 탐색을 할 거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도 계속 요구를 하고 압박을 가할 거고 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대로 또 북한에 대해서 계속 그런 이제 미국 측이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비핵화다라는 것을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북한한테 이렇게 전달을 할 거고 네.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가 그래도 그 북한의 어떤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그 미국이 그래도 대화에 임할 수 있는 양보 조건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양보하려는 의사가 좀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바로 다음 날 미국으로 바로 이렇게 네. 예, 미국하고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의 어떤 그 대화도 네.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뭐 그 뒤로 그 저기 그 마지막 평창올림픽 마지막에 또 왔잖아요. 김영철. 예. 이방카도 오고 예. 북한에서도 오고 예,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물론 이제 그 예정은 돼 있었지만 서로가 이렇게 타이밍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지금 지금 현재 북핵 문제는 북한이 양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필요 최소한도의 양보 위에는 지금 타결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나 이런 데 먼저 입장에서는. 북한을 만나가지고 좀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미국 가서 그 얘기를 해볼 테니까 좀 약간 좀 자제 좀 해달라. 강경한 말도 좀 줄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있어야 돼요. 당사자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 그 당사자로 이렇게 끼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부터 또 뺨을 맞아버릴 수가 있어요. 중국한테 맞고 지금 미국한테 맞는 것처럼. 이 북한이나 미국한테서. 특사단 그 사람들을 보면 사실 통일부 장관이 빠졌거든요. 사실 북한하고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부 장관이 주무부처인데 빠졌다는 게 이게 통일은 남북 간의 문제인데 지금은 거기에 중점이 아니라 북미 간의 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의도적으로 빠진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통일부 차관은 있네요. 차관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두 가지. 하나는 북핵 문제가 있고 남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미국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아베 정부도 그렇고 뭐 아베 정부가 떠든다고 해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주변국으로 주변 강국으로 이해 당사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 있어요. 그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또 이렇게 그 오바를 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그냥 중개자 역할만 하면 되지. 그래서 북미 대화에서 어느 정도 뭔가 대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좀 긴장이 완화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생겨나면 그 주고받는 속에서 남북 관계 문제를 풀어가야지. 네. 지금 이미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핵과 관련된 북미 대화를 중개하는 선을 넘어서서 남북 간의 문제, 경제 협력이라든지 뭐 다 등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손을 대버리면 문재인 정부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가 돼. 그렇죠. 네.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성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오바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줄 필요가 없지만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평창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우스를 열어 가지고 한국은 광을 팔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판만 벌여주면 돼요. 문재인 네. 정부는. 판만 벌여주면 돼요. 이번에는 뭐 어쨌든 뭐 대화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꼴이 아닌가 싶어요. 예, 대북 특별사절단.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북 사절단도 네, 이제 가서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 이 조건 아니면 협상을 안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대신에 이러이러한 저 미국의 협상 조건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만약에 수용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해줄 수가 있다. 미국이 안 해주더라도. 아니면 일본 정부와 함께. 아니지 일본은 안 되길 원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얘기가 잘 되면 그 비용을 자기가 치르지 않고 한국이랑 일본 정부에 떠넘길 수가 있는 그런 구조 아닌가요? 아, 네. 일본은 비용 부담을 안 하고 안 하지. 일단 문재인 정부 무조건-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남북 문제는 가능한 한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예전하고 달라서 충분히 이제 한국이 북한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도는 떠안을 수가 있다고 봐요. 네. 지원해주 뭐 이제 뭐 통일 문제하고는 또 경제적인 지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굳이 막 불필요하게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경제되면 풀려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네. 경제 제재,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이른바 비핵화에 북한이 이렇게 수용을 해서 접근해 가는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그 상응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그 이렇게 정도 속도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하고 북한 남북 간의 경제 협력도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걸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쪽이 그걸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럼 북한에 또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의 조건들에 대해서 조건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걸 조건들을 문재인 정부가 보고서 일단 중개자 입장이기는 하지만 중개자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선에서 그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물밑에서는 그 이면에서는 북한의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이런 조건은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을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면 또 이걸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서로 또 제2의 제3의
조건들을 이렇게 북한하고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생각해 가지고 그런 조건들 제2, 제3의 조건들을 북한과 미국에 던져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노원님께서는 전 오늘 그 방청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소장님이 워낙 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소장님은 네. 아무런 페이퍼도 없고 적어놓은 것도 없이 그냥 그게 더 놀라운 거죠. 막 하시니까. 네. 아니 제가 그 가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치 그러면 뭐 잘난 체하냐 그거 아니고요. 놀래가지고 저희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풀어가야 될 거다. 네. 네. 예,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군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이나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또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마치 이제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걸 이제 이렇게 스스로 세뇌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마치 그것이 자기 생각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허다하죠. 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고 있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나라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또 훈련도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아니, 저는 직업이 네. 생각하는 일이 직업이니까 직업이 네, 제가 계속 말 끝내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게 습관화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간단해요,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댓글에 경제 데이트인데 왜 외교 얘기를 하냐, 연구소가 뭐 이렇게 외교도 전문가냐 이런 그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렇게 딱 봤을 때 정책 아카데미 저희 외교 국방 그 파트가 있잖아요. 통일안보. 네. 10주차인가? 11주차인가? 그때쯤에 있는데 9주차. 거기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연구소에서 사실 기회 그 운이 좋으면 연구소의 보고 내용 일부를 또 소장님이 소개시켜 줄 때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폭넓게 연구했다라는 그 일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진짜 초청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예전에는 그 외교안보나 국방은 경제하고 거의 무관했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강했기 때문에 미소 냉전 시대 때는 무관했었어요. 완전히 서로 이제 블록화돼 있어가지고 진영화돼가 있어가지고 무관했는데 이제 그 구소련 체제가 진영이 무너지고 이제 그 미국 일극 체제로 바뀌고 이제 어떤 이념이나 냉전 어떤 그 진보나 보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경제 문제, 경제 실리 외교, 실리 안보, 실리 국방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국방이 경제 문제 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외교 안보 국방을 하는데 경제를 이해 못하면 외교 안보 국방도 못해요. 뒤집어 놓고 말하면. 네. 그다음에 그 외교 안보 국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연구소가 연구를 안 했느냐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연구소 초창기 때부터 계속 연구를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 보고서도 많고 네. 내부적으로 보고서도 많고 뭐 말씀하신 아카데미서도 이제 일부를 공개하기도 하시고 꼭지를 잡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정치학이나 어떤 그 군사 전문가나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이제 물론 그 예전 한때는 영국에서 나오는 그 제인이라는 영감이 있어요. 그 세계 그 이제 모든 그 무기들에 대한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그 이 조사하고 연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기 성능 비교라든지 네. 이제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 외교 전문가나 뭐 안보 전문가나 국방 전문가라는 분들이 물론 그 세부적인 것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그러나
저도 이게 그 국가를 경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전략과 그 전략을 추진하게 되는 체계나 시스템, 틀,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그게 틀 속에 틀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그 것들이 움직이고 작동을 하죠. 네. 이렇게 일선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전문가들한테 현장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첫 단추인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이라든지 이런 같은 이런 전략에 따른 어떤 플랜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인식이나 그런 것 어떤 준비나 그 역량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 지금 전에 그 우리 아카데미에서 이제 외교안보 국방면에서 그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네. 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참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 뭐 그러니까 외교나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그 대북 특사단 파견 내용과 관련해서 그 노원에서 오신 방청객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었고 관련된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또 몇 번 더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이제 팔로우를 해가겠죠. 네. 그러면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4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